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황순원 작가의 모든 영광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원 작가는 순수문학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황순원 작가는 북한 출신 작가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순수문학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분단시대를 이야기한 작품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1958년에 쓰여졌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작가가 남산 어귀의 단골 술집에서 한 사내와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욕망으로 괴로워하는 사연 깊은 한 사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날 나는 나가지 않고 원고와 씨름을 하고 난 뒤라 심신이 약간 피로해 있었다. 이런 피로도 나는 술로 풀곤 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었다. 늘 단골로 다니는 술집은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선술집으로 저축은행 옆길을 남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퇴계로와 서울역 사이를 연결시키는 새로 난 큰 길과 교차되는 바로 왼쪽 얼음에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원주서 왔다 하여 통칭 원주집이라 부르는 집이다. 물론 간판도 없다. 그저 앞 유리문에다 빨간 뺑기로 약주, 소주, 빈대떡이란 글자가 씌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주는 빈대떡뿐이 아니고 철따라 조개살이니 굴이니 꽃게니 낙지니 명태니 하는 해물과 제육이며 돼지 족발이며 간 천엽 등의 육류도 있다. 까놓고 말해서 이러한 안주들은 이 집 장맛이 좋지 않아 신통하지가 못하다. 하지만 어찌 술꾼이 안주에 구애될까 보냐. 이 집 술만 맛은 그만인 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4변 전 내가 재직하고 있던 학교가 그 부근인 관계로 한동안 단골로 드나든 일이 있는 사직동 대머리 영감네를 제외하고는 이 집 술맛을 당할 곳이 없다. 부산 피난지에서 환도에 오면서 이곳 남산 밑에다 거처를 정해놓고 발견한 것이 이 원주집이다. 여자들은 집을 볼 때 물 사정부터 본다지만 나는 집 근처에 어디 한 잔 마실 만한 곳이 없는가부터 살핀다. 그때 처음 이 선술집을 찾아 들어가 보고 나는 적이 만족했다. 술청 한 옆에 묻혀있는 2개의 큼직한 술독의 빛깔과 술청 안에 서려있는 독특한 기운으로서 이 집이 이번 환도와 더불어 생긴 술집이 아니란 걸 느낀 때문이다. 주모더러 물어보니 과연 해방 직후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선술집은 오래되어 모든 것이 기름때가 묻고 술냄새가 배어 있을수록 술꾼들의 마음을 푼더분하게 해준다. 사직동 대머리 영감네 술맛이 좋고 그곳 분위기가 마치 옛 친구나 만난 것처럼 서먹서먹하지 않고 마음이 놓이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 집은 해방 전부터 해오는 선술집인 것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그동안 선술집이 서너 군데 새로 생겼다. 그러나 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기 들르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란 밤늦어 원주집 빈지가 닫히고 불이 꺼졌을 때인 것이다. 아침에는 일찍 문을 열어 해장국까지 파는 대신 밤에는 꼭 10시쯤 되면 새 손님은 받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다. 나는 밤늦게 돌아오다가도 술 생각이 나면 이 원주집을 들르는 수가 있는데 그런 때 이미 문이 닫히고 불이 아주 꺼져 있으면 할 수 없이 다른 술집으로 가지만 빈지 사이로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기만 해도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맨 처음에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모른 척하더니 이즈음 와선 두어 번 두들기는 소리만 듣고도 나인 것을 알고 열어주게끔 돼 있다. 대단한 특전이 아닐 수 없다. 내 뒤로 여하한 사람이 와서 아무리 사정을 해봤자 막무가내다. 이렇게 나한테만 특전을 베풀어 주건만 주인 아주머니는 조금도 그걸 내색해 보이는 법이 없다. 그저 묵묵히 내 잔에다 술을 따라줄 뿐인 것이다. 그것이 어딘가 구수한 맛을 풍겨주어 좋았다. 그날 내가 나가지 않는 원고와 씨름을 하다 원주집으로 내려간 것은 해걸음 때쯤이었다. 이맘때부터 아주 어두울 때까지가 이 집은 가장 바쁘다. 이 집의 위치가 남대문 시장과 가까운 탓에 그곳 노점 장사꾼들이 돌아가는 길에 한 잔씩 걸치러 들르는 것이다. 술청 한쪽 벽을 따라 길게 붙여놓은 기름때가 낀 목로와 흙바닥에 마구 놓인 역시 기름때가 까맣게 낀 송판 탁자와 걸상이 모자라 여기저기 서서 돌아갈 만큼 분벼댄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나 나는 그다지 시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들만의 화제에 열중해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의 세계에 잠겨 있으면 그만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는 오히려 조용한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더 안정성을 잃는 수가 있다. 피차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면서도 상대방의 본색을 탐지라도 하려는 듯한 눈초리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자연 거기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날 나는 마침 떼손이 되어 붐비고 떠들썩한 술청 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약주 2사발을 마신 후 새로 술을 청해놓고 언제나처럼 가볍게 눈을 감았다. 이렇게 술잔을 앞에 놓고 있노라면 내 몸속에서는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작품에 어느 막혔던 대목이 강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거기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하나 산 사람의 체온을 갖고 제각기의 생김새며 말투며 걸음걸이로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이들과 함께 어떤 사건을 두고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웃고 노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이런 때 나는 얼마든지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 원고지에 옮기는 차례에 이르게 되면 나는 우울해지는 수밖에 없다. 가슴속에 키워온 이들 인물들이 내가 술잔을 앞에 놓고 대했을 때처럼 살아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피부는 원고지 위에서 원고지 그것 모양 체온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심장에서 뛰고 있던 피는 한갓 냉각한 잉크로 변하여 헛되이 원고지를 적실 뿐인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던 작품의 전개는 마치 원고지 칸이 커다란 제방이나 된 듯이 앞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나는 나대로 그것들을 되살리기에 애써보는 것이다. 급기야는 불만스런 대로 눈을 딱 감고 어느 잡지사나 출판사로 원고를 넘겨버리고 만다. 결국 나는 숲속에서 우미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던 생활을 한낱 조화로 만들어버리고 말곤 하는 것이다. 이날도 나는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의 인물들이 생기를 띠고 움직여주기를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있는 판인데 누가 실례합니다 하는 나지막한 말소리와 함께 곁에 와 서는 기척이 났다. 나는 눈을 떴으나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 옆으로 죄어 앉은 뒤 내 술잔을 옮겨놓고는 다시 눈을 감으려 하자 곁에 와서 선 사내가 피곤하신 모양이군요 하는 것이다.
나는 감으려던 눈을 도로 떠서 산해 쪽을 쳐다보았다. 검정 작업복을 입은 30대의 사내가 햇볕에 그을은 갸름한 얼굴에 흰 앞니가 드러나는 미소를 짓고 있다. 몸차림으로 보아 시장 장사꾼이라는 건 짐작이 갔으나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곧 내가 한 번쯤 어디서 인사를 한 사람이면 몰라보기가 일수라는 것을 깨닫고 기연 미연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여 답례를 해보이고는 시선을 돌려버렸다. 나는 본의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다. 가끔 통성까지 한 사람을 다음에 만났을 때 상대방은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이쪽은 통 기억이 나지 않아 어른거릴 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상대방이 눈치 못 챌 리가 없다.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길을 가다가도 그렇다. 나는 본디 안정이 무디기도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잘 보지 않는 습성이 있다. 상대방이 볼 때는 이쪽이 불어 못 본 채하고 지나치는 줄 아는 모양이다. 그래서 건방지다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원주집에서 만난 사내가 전에 한 번도 상대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자기 술잔을 내 술잔 옆에 내려놓은 사내가 아직 인사는 없었습니다만 항상 선생님을 먼 발치로 뵙곤 하지요. 한 것이다. 이것으로 나는 한 번이나마 인사를 한 사람을 몰라보았다는 비난은 모면한 셈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사내의 말을 듣자 적잖이 불쾌했다. 말투가 온공치 않아서가 아니다. 날씨는 어디까지나 나지막하고 조심성스러웠다. 그저 그동안 나도 모르는 새 내 술 먹는 모양을 그가 바라보곤 했다는 사실이 내심 불쾌했던 것이다. 나는 이 불쾌감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것을 무슨 말로 표시할까 하다가 앞에 놓인 술잔을 거칠게 들어 단숨에 들이켜고는 사내에게는 일별도 주지 않고 벌떡 일어나 그곳을 나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가 취한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다시 남의 술 먹는 분위기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했던 것이다. 나와 그와의 첫 대면은 이렇게 탐탁치가 못했다. 지난해 가을도 느지막한 11월 하순께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나는 어쩐지 원주집에 들를 때마다 공연히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혹시 그 사내가 어느 한 구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또 곁으로 와서 무슨 말을 붙이지는 않으려는가? 나는 술집에 혼자 들어간 이상 혼자이고 싶었다. 이럴 때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 달갑지가 않다. 그것이 더구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 분위기가 침범당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되도록 나는 시장패들이 들이밀리는 시각을 피해서 원주집에 들르기로 했다. 그러나 술이란 저녁 때 출출할 때가 제일 당기는 법이다. 집에 있는 날은 저녁 그늘이 내리기 시작하면 절로 발길이 원주집으로 향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 시장패들이 들이밀리는 시각과 맞먹게 마련이요. 그러니 또 나는 전에 없이 그 사내의 거동에 대해 신경을 써야만 했다. 그 사내는 거의 날마다 시장이 파하면 이 집에 들르는 성 싶어 내가 간 날은 못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사내와 상면하기를 꺼려 불어 목로상 앞에 벽을 향하고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이었는데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면 한창 떠들어대는 술꾼들 틈에 그가 끼어 있곤 했다.
그는 언제나 같은 시장패들과 어울려 떠들어대는 법이 없이 혼자 술잔을 앞에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 시선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제 편에서 얼른 눈을 아래로 떨구며 생각난 듯이 자기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그의 표정이나 동작에는 내가 그를 처음 만난 날 그에게 표시한 불쾌의 빛을 그가 충분히 깨달은 것이 분명해서 다시는 나와 가까이 하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차차 나는 이 사내와 나 사이에 이상한 관계가 맺어져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됐다. 그날도 나는 목로상에 벽을 향해 앉았다가 부지중에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다 보았다. 분벼대는 술청 한 귀퉁이에 끼어앉은 그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는 지금 한 손에 잔을 들고 자기 눈높이만큼의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금방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오 좀 전부터 계속해 그러고 있는 몸가짐 같았다. 그리고 이 자세는 오늘 비로소 그에게 지어진 것이 아니오 이미 오래전부터 몸에 벨 대로 밴 것으로 느껴졌다. 실상 그는 지금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다. 눈은 밖으로 향해 열려 있으나 시선은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옆으로 보이는 그의 뾰족하니 날선 코끝과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 까칠하니 수염이 돋친 빠른 하관은 주위의 소란과는 상관없이 자기만의 세계에 잠겨있는 몸가짐이었다. 그것은 어딘가 고달프고 외로운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나는 그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물론 그는 언제나 술청에서 같은 자세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혼자 묵묵히 술잔을 기울인다거나 어쩌다 나와 시선이 마주치면 떨구어버리는 고개에서 풍겨오는 것은 피로와 고독의 그늘이란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원주집에 들를 적마다 내 편에서 자진해서 그의 모습을 찾아보게끔 됐다. 그런데 묘한 것은 대개 내가 첫 번 눈을 준 곳에 그는 앉아있거나 서있곤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왁작거리는 술청 안에서 그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만이 항상 고요함을 지니고 있어서 그리로 눈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과도 같았다. 사실 그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쓸쓸한 그늘이 달무리처럼 서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달무리의 한 가닥이 나 있는 데까지 번져와 내 둘레를 에워싸는 듯함을 나는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그와 직접 인간적인 교섭을 갖고 싶다는 마음은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러한 어느 날 우리 두 사람은 접근해질 기회가 뜻하지 않았던 때에 오고야 말았다. 그날 밤 나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원형을 만나 거리에서 한 잔씩 마신 후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한 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원주집에 들렀다. 이미 빈지는 닫혔으나 불빛이 보이기에 문을 열어 달래가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랬더니 다른 손님이라곤 하나 없는 술청에 그가 혼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를 보는 순간 그는 나처럼 다른 데서 한 잔 마시고 단골 손님이란 특대를 받아 들어온 게 아니고 언제나처럼 저녁 시간에 와서 지금까지 앉아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대개 늦어서 들렀을 때는 선체로 간단히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상례인데 그는 지금 앞에다 큰 술 주전자를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첫눈에도 눈이 상당히 취해 보여 있었다.
내가 선체로 주인 아주머니가 따라주는 잔을 받고 있노라니까 그는 꽤나 큰 목소리로 아주머니 어서 여기 반대만 더 주슈 하는 것이다. 50 가까운 이 집 주인 아주머니는 본래가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이날은 특히 퉁명스런 낯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마 술이 취했으니 더 줄 수 없다는데 자꾸만 조르는가 보았다. 아주머니, 내가 4년째 단골로 댕기지만 어디 실수 없디까? 안심하시고 반대만 더 주슈. 그래도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좀 사이를 두어 이번에는 저 선생님 실례 오시다마는 잠깐 저와 상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야 이 아주머니가 술을 좀 줄 것 같군요.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이날 밤에 그는 처음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 나지막하고도 조심성스럽던 언성이나 그 뒤에 그가 이 술청에서 차지하곤 하던 쓸쓸한 자세와는 달리 오히려 질이 나쁜 술꾼의 언동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어 어떤 새로운 반감까지 일으키게 했다. 지금까지 내가 그에게서 느껴오던 것은 일종 내 자신의 환각이었던가. 문득 나는 그의 술 취한 꼴을 확인해 두고 싶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의 존재를 내 의식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로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내 판단이 너무 조급했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먼저 나는 거기에 어느 때보다도 큰 피로와 고독의 달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그 커다란 고독의 달무리 속에서 그는 지금 한 손에 술 주전자를 들고 술 기운으로 해서 풀린 눈망울을 이리 향하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자 이 피로와 고독의 달무리가 삽시간에 그 테두리를 넓혀 나 있는 데까지 에워싸고 말았다. 나는 그만 나도 모르는 새 이 달무리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듯이 술잔을 든 채 그가 앉아있는 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마주 앉아 그의 손에서 주전자를 옮겨받아 가지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손짓을 했던 것이다. 전 오늘 술이 좀 취했습니다. 술주전자가 오자 그는 손수 자기 잔에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켜고 나서 선생님, 전 가끔 내 자신이 술한테 먹혀버렸으면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술이 취해지지 않는군요. 그는 다시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들었으나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고 중도에서 멈추었다. 그러고는 그 자세대로 꼼짝 않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언제인가처럼 자기 자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술기운에 풀리고 핏발선 눈망울은 뜨고 있으나 무엇을 보고 있는 눈은 아니었다. 앞에 앉은 나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음에 틀림없었다. 술이 들어갈수록 창백해지는 체질인 듯 뾰족하니 날이 선 코끝이 해쓱해지면서 그 콧날개 양옆으로 땀방울이 송송 내도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무슨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처럼 온몸을 한번 비틀고는 핏발선 눈에 물기까지 떠올리면서 불쑥 저 선생님, 사람을 죽이는 데는 무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손가락 하나면 족하죠. 그는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고 그 손 둘째 손가락 하나를 곱게 펴보이며 이 손가락 하나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급소를 찔러서가 아닙니다. 먼 발치로 그저 뒤통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마다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내뱉고는 다시 술잔을 들어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켠 후 훌쩍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과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도 아니게 주인 아주머니한테로 가더니 셈을 치르고 혼자 먼저 그곳을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작가 의식이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부터 나는 이 사내와 좀 더 접근할 기회를 얻어 그를 알고 싶은 충동을 금할 길이 없었다. 정작 알아놓고 보면 대단치 않은 것인지는 모르나 하여튼 한번 캐어보고 싶었다. 이튿날 나는 4시쯤 집을 나섰다. 대체 그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둘 겸 될 수 있으면 오늘은 딴 음식점으로 가 그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예정이었다. 남대문 시장 쪽을 향해 걸어가며 나는 지금 내가 찾아가는 사내의 본 바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암만 해도 본디부터의 장사치는 아니고 중도에 전업을 한 사람 같지만 여겨졌다. 비록 햇볕에 그을려 살갗이 검붉어졌으나 그 갸름한 얼굴 밑바닥에는 장사치의 그것이 아닌 어떤 교양의 빛이 깔려있는 것으로 생각됐다. 그렇다면 그의 심상치 않아 보이는 과거도 그가 장사꾼으로 나서기 전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의 먼저 직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좀처럼 추측되지 않았다. 남대문 시장으로 굽어드는 어귀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본 나는 주춤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무턱대고 그를 찾아 나선 것이 무모한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얼핏 눈앞에 뵈는 한도에서만도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이 시장 전체에서 그를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 같았다. 한데 이날 운수가 좋았다. 찾아 나선 김에 좌우간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가리라고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가는 내 눈에 지금 맞은편 쪽에서 장사꾼 하나가 팔에다 미군용 겨울 레이며 점퍼며 바지며 와이셔츠 등을 한아름 안고 이리 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 사내인 것이다. 본시 안정이 무뎌서 길가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도 모르고 지나쳐버리기가 일수인데가 그 법석거리는 인파 속에서 대번 그를 알아본 걸 보면 이날 나는 앵간히 그를 찾기에 골똘해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분히 우연의 소치였다. 한자리에 잡고 앉아있는 장사꾼이라도 내가 찾아내기 수월치 않을 텐데 시장을 싸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그를 더구나 이렇게 시장 초입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요행이 아닐 수 없었다. 술청이 아닌 바깥 대기 속에서 보는 그의 얼굴은 덜 피로하고 덜 쓸쓸해 보였다. 나는 쉽사리 그를 찾아낸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 새를 뚫고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도 나를 알아본 듯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슬쩍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무엇라고 말을 붙이기도 전에 그는 등을 이리 돌리고 오던 길을 되걷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확실히 나와 만난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다. 이렇게 되면 나는 좀 더 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젯밤 술이 취해서 내게 한 말을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어떤 인간이며 그의 과거가 어떤 것인가를 천착해보고 싶어졌다. 나는 발길을 돌려 저축은행 옆에 있는 어떤 다방으로 들어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다가 시장패들이 원주집에 모여들 때보다도 더 시간을 늦게 잡아 그곳으로 갔다. 내가 먼저 가 앉아있다가는 그 사내가 나를 보고 돌아갈 우려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시장패들이 한창 떠들어대는 술청 한 옆에 끼어 앉아있는 그의 모양이 보였다. 나는 벽에 붙은 목로로 가서 앉아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우선 시장패들이 얼만큼 없어진 뒤에 그의 곁으로 갈 참이었다. 그래, 술잔을 받아 서서히 마시고 있노라니까 누가 곁에 와서 서는 기척이 났다. 보지 않아도 그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도 아무 말 없이 들고 온 잔을 내려놓고 내 곁에 앉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잠잠히 각각 자기 잔을 비우고 났을 때 비로소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가 내 옆자리에 와 앉는 것을 보고 그가 무슨 말이고 먼저 꺼내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어젯밤엔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에서도 실례를 했고요. 시장에선 누굴 만나건 전 모른 척 해버리죠. 아무리 옛날에 친했던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상대하는 사람은 같은 장사꾼끼리 아니면 손님뿐입니다. 그는 조용조용 이렇게 말하고 나서 새로 부은 잔을 들어 두어 모금 마시고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보기엔 선생님께서도 혼자 약주 잡수는 습관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실례지만 제가 선생님의 약주 잡수시는 걸 눈여겨본 건 벌써 오래전입니다. 어떤 때는 피로하신 것처럼 눈을 감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엇이 못마땅하신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시고 고개를 젓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땐 좋으신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군요. 떠들어대는 주위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선 그런데 늘 혼자이신데도 어쩌면 그렇게 여럿이 같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소리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자 그는 이어서 저 선생님, 제 생각 같아선 선생님께서 글 쓰시는 분 같은데 나는 내가 작가라는 걸 알리지 않기로 하고 있다. 어쩌다 사람들이 자기의 경력 이야기가 소설감이 되니 들어보라는 수가 있다. 내가 소설을 쓴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내게 조금이라도 소설다운 이야기를 해 들리려는 선입감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읽거나 들은 소설을 무어론가 본떠가지고 지난날의 자기 경력담을 가미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내게 아무런 흥미도 주지 못하고 만다. 그것을 나는 이 사내한테 염려했다. 이날 나는 이 사내를 이 사내 그대로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작가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 편이 좋았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할 수 없었다. 나는 나대로 그의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가 말하는 품으로 미루어 여태까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노형께서도 지금은 장사를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전엔 정신노동을 하신 분 같은데 했더니 사내는 솔직히 네, 전엔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중학교였죠. 그러면서 사내의 눈에 어떤 쓸쓸한 기운이 깔리기 시작하며 사실 저는 이렇게 선생님과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는 처지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입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저녁 때 여길 들르니까 마침 선생님 옆자리가 좀 비어있더군요. 그래 선생님 곁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날 선생님은 퍽 피로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을 건넸었던 거죠. 뭐라 할까요? 선생님의 그 피로해 배는 모습에 제가 끌려 들어갔다구나 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불쾌한 얼굴을 하시고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나가버리시더구만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주책 없는 짓을 했구나 하고요. 자기 분위기를 다른 사람한테 침범당하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다시는 선생님께 신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로 했죠. 헌데 어젯밤 또 선생님께 신뢰를 하고 말았으니 술이 앵간히 취해 있긴 했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술이 취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저는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어젯밤 몇 마디 짓거리다 보니 내가 또 실수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먼저 자리를 두고 말았지요. 오늘 아침 생각엔 다시 여길 오지 말고 어디 장소를 옮겨야겠구나 생각했죠. 선생님 볼낯이 있어야죠. 그랬는데 아까 선생님이 시장에 나오시질 않았어요. 그때 저는 외면을 하면서도 선생님의 얼굴 표정을 보았지요. 선생님이 절 찾아 나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드시지요. 혼자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용서하십시오. 그는 자기가 말 많아진 게 안 된 듯 싶었던지 한동안 술잔만 기울였다. 나는 작가의식을 떠나 그 인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솔직한 게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술잔을 그에게 건네었다. 그는 받은 잔을 잠시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는 눈치다가 한 모금 입축임을 하고는 선생님, 어젯밤 제 말을 듣고 수상하게 여기셨겠죠. 괴상한 소리를 했으니까요. 이왕 꺼내놓은 얘기니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나는 잠자코 담배를 붙였다. 6.25 때 저는 같은 학교에 있던 동료 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죽는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죽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같은 규율부를 맡아보고 있었던 관계로 꽤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죠. 학생들 단속이나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의 의견 대립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나는 일사후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 부역자라는 이유로 파출소 순경에게 밀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공 때 소위 교책이란 걸 지냈거든요. 정말로 그 사상에 공명을 했었는지 일시적 보신책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해방 후 혼란기에 그처럼 창궐했던 좌익 학생 단속에 열성적이었던 사람이 인공이 되자 교책이란 지위에서 일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책이 돼가지고 어떠한 나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인민군이 들어오자 몸을 숨기고 학교에는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9.28 후에 학교에 갔더니 이 사람의 비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야단들이더군요. 하지만 그런 때의 비평이란 자칫하면 과장되기 쉬운 법이라 어느 정도 그걸 믿어 좋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저만은 분명히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민군이 들어오자 전 학교에는 나가지 않고 장사를 시작했죠.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제 집사람이 산육열로 누워 있었거든요. 옷가지를 주워 팔아 장사미천을 삼았습니다.
그래도 이럭저럭 굶지는 않고 끼니를 이어나갔죠. 그런데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배달이 시장에서 보리쌀 몇 대를 사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예요. 누가 쫓아와서 팔을 잡기에 보니 내무서원이 아니겠어요? 그자의 말이 잠깐 물어볼 얘기가 있으니 서로 가자고요. 그때 어떤 사람의 뒷모양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쪽 골목으로 돌아서는 그 남자의 뒤통수가 틀림없이 사변 전까지 저와 테이블을 나란히 허구 앉았던 그 사람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밀고를 당했던 겁니다. 그게 8월 하순께였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유치장에 갇힌 채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할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별반 신문다운 신문을 받아보지도 못했죠. 그저 하루에 몇 차례씩 큰 방에 끌려나가 공식적인 설교만 들었습니다. 전 몇 번인가 집에 아내가 알아 누워있다는 사정 얘기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입에선가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다는 소문이 유치장에 퍼진 날 밤 저희들은 밖으로 끌려나가 대를 지어가지고 인천을 떠났습니다. 밤새도록 뒤에서는 포소리와 폭격기 소리가 끊이지 않더군요. 제가 그 대열에서 탈출한 것은 사리원 근방에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 꼴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집사람은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옆집 사람이 하도 여러 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길래 와봤더니 아내는 벌써 송장이 되어 썩는 냄새를 피우고 있더래지 뭡니까? 그래 동네 사람들이 내다 묻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갓난애도 어미와 같이 죽어 있었지요. 눈에서 불이 일더군요. 그다음으로 나를 밀고 한 사람을 찾아갔죠. 빈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필시 가족을 데리고 이북으로 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일사후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남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남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둣가로 나가는 길에서입니다. 언뜻 앞서가는 사람의 뒤통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 머리털이 덥수룩한 사내였습니다. 이 사람의 뒤통수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틀림없이 그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가 파출소 순경한테로 달려가 그자의 뒤통수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몇 달 전에 그자가 내 뒤통수를 향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저 그때와 다른 것은 그자가 내 뒤통수를 가리켜 보인 것은 인공의 내무서원이고 내가 그자의 뒤통수를 가리켜 보인 것은 대한민국 순경이란 것뿐입니다. 저는 그자의 뒤통수를 가리킨 손을 거두어 가지고 거기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자도 순경한테 붙들려 돌아서면서 내 뒷모양을 보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여기서 앞에 놓인 잔을 들어 다시 두어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이었다. 저는 제가 한 처사에 대해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응당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에 죽은 거와 다름없는 아내와 어린 핏덩어리에 대한 면목도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거제도까지 피난을 갔다가 휴전 협정이 되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입니다. 학교가 시작되자 저는 다시 학교 일을 보았지요. 하루는 오전 공부가 끝나고 점심시간대인데 웬 여자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들어가는 도중에야 그 여자가 일사후퇴 때 내가 밀고 한 그자의 부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사변 전에는 몇 번 본 일도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몰라볼 만큼 그 여자는 변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 주제도 말이 아니었지요. 등에 엎혀있는 서너 살난 계집애와 옆에 따라온 대여섯 살난 사내에도 꼭 거짓골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남편 되는 사람이 구입할 후에는 근신하기 위해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일사후퇴 때 남아할 길을 알아본다고 집을 나간 채 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여자 혼자서 애들을 데리고 대구까지 걸어 내려가 간신히 품팔이와 시장에서 뜨내기 장수로 연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해 봤으나 통 알 수가 없다고요. 혹시 감옥에라도 붙들려 갔나 하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그런 곳에도 없더라고요. 이래저래 고향에나 와서 살려고 올라온 김에 혹시나 학교에서는 남편의 행방을 알까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다리 시장에서 광주리 장사를 해서 겨우 애들 굶어 죽이지는 않는 형편이라고요. 저는 여인의 말을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밀고 한 사내가 그동안 노여났거나 기껏해야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사후퇴 때 직결 처분을 받았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맛본 쓰라림을 너희도 맛보아야 한다고요. 그래 저는 그 여자에게 그런 일을 학교에서 알 리가 없다고 해버렸죠.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무심코 저는 교정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지금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저는 흠칫하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어머니 곁에 붙어서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사내의 뒤통수 모양이 어쩌면 제가 밀고 한 그 사내와 그렇게 같습니까? 그날 저는 하숙집에서 싸준 점심밥을 제대로 목구멍에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난날 동료가 앉았던 옆자리에서 수시로 이 뒤통수의 환영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물 어찌할 수 없었지요. 내가 가리킨 뒤통수는 그 사내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내 뒤통수를 가리킨 사람이 꼭 그 사람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제 옆자리에 수시로 나타나는 뒤통수의 환영을 감당하지 못해 마침내 한 열흘 뒤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배다리 시장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그 여자가 시장 한 귀퉁이에 앉아 과자 나부랭이를 팔고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영양실조에 떨어진 두 애가 엄마 양쪽 무릎을 베고 쓰러져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랗게 뜬 두 애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여자에게 남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 까무러치고 말더군요. 저는 그때 눈앞에 쓰러진 세 사람의 무게보다도 더 큰 것이 제 가슴에 와서 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무게를 제가 달게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러고는 잔에 남은 술을 다 마셔버렸다. 그날 밤으로 저는 그 여자와 어린 것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의 생활이 시작됐죠. 제가 이렇게 시장 장사를 택한 것은 잠깐 동안이지만 6.25 때 경험으로 봐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더 큰 이유는 이참에 아주 장사꾼이 돼서 지난날 교육자였던 걸 다 잊어버리고 영 다른 내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술을 한잔 하면서 과거를 되살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세월의 힘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제 지난날의 악몽과 같은 기억이 흐려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 새로운 잡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저녁은 선생님께 모든 걸 죄다 털어놓고 얘기하기로 작정했으니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글을 쓰시는 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딘가 선생님에겐 저와 통하는 데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럿이 같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외로우신 게 아닌가 하는 점 같은 거 말입니다. 아마 이게 선생님께 제 얘기를 모조리 하게 된 동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잡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제 몸속에 숨어있는 남성이란 놈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방에 같이 기거하면서도 제가 남성이란 입장에서 친구 부인을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앞으로 부양해야 할 사람의 하나로만 보아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얼마 전부터 이 친구 부인이 제 눈에 한 사람의 여성으로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채찍질하기에 힘썼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제 자신에게 너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내의 뒤통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래도 잡념이 사라지지 않을 땐 제 자신이 술한테 먹혀버려 아주 정신을 잃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젯밤도 그런 셈으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럼 따로 살면서 생활비나 대주면 그만 아니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제게 있어선 간단치가 않습니다. 처음엔 그들 세 식구를 몸 가까이 데리고 있으면서 가슴에 와 실리는 세 사람의 무게보다도 더 큰 것을 실감하며 자신을 괴롭히려 했던 건데 그게 요즘 와선 또 다른 뜻에서 헤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놈입니다, 선생님. 대대한 놈이죠. 그는 약간 핏발이 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자학하는 사내에게 다른 말은 말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 숫째 그 여인과 부부가 되어버리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그 말이 지금의 이 사내에게 별 효과를 줄 것 같지가 않아 잠자코 말았다. 시장 패들도 거의 다 돌아가고 술청 안이 좀 조용해져 있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술잔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처럼 마음속으로 어떤 친밀감을 느꼈다. 그가 예의 눈을 밖을 향해 뜬 채 시선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나는 그가 거기서 벗어나 술잔을 들 때까지 담배를 피워 물고 기다리곤 했다. 이날 밤 그는 상당히 취기가 돈 뒤에도 어젯밤처럼 언성이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는 이날 밤도 술한테 자신이 먹혀버리기를 바라고 있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나는 이 사내에게 술을 그만두자고 하거나 그렇다고 술잔을 자주 건네거나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11시 가까이까지 있다가 자연스럽게 같이 자리를 일어나 그곳을 나왔다. 다음에 내가 그를 만난 것은 3, 4일 뒤였다. 이날은 거리에 나갔다 8시쯤 돌아오는 길에 원주집에 들렀더니 몇 안 되는 손님 속에 그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반색하며 맞아주었다. 나는 무언가 기쁨을 감추지 못해하는 언제나와는 좀 다른 그의 태도에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잠자코 그의 앞으로 가 앉았다. 선생님께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순간 나는 저번에 나 혼자 속으로 바랐던 결혼 문제가 실현된 거나 아닌가 하여 귀가 솔깃해졌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엉뚱한 것이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저께 밤 저 양동이란 데를 갔었습니다. 선생님도 소문 들어 아시죠? 양동이 어떤 곳이란 걸. 제가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긴 이번이 생전 처음입니다. 그는 멋쩍은 듯 한번 어설픈 웃음을 웃고는 그렇게라도 해서 제 몸속에 꿈틀거리는 남성을 쏟아버리지 않고는 못 베길 심정이었지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웬일인지 저는 종래 남자 행위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제 자신의 것이 말을 들어줘야죠. 어린 여자가 웃으면서 묻더군요. 나이가 얼만데 벌써 그렇게 됐느냐고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때처럼 가슴속이 후련해진 적은 근래에 없었습니다. 나는 불능자가 됐다. 다시는 그 여자와 한 집에 산데도 딴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일렀죠. 저는 개운한 마음으로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젠 좀 괴로워하지 않고 살게 되려나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의 약주 잡수시는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저를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여기서 절 보시더라도 모른 척 하십시오. 그런데도 전 조금도 나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일전 말씀드린 얘기와 관련도 있고 제 자신이 그젯밤 일이 다행스러워서 이렇게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약주를 드십시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가엾도록 착한 사내는 요 며칠 동안 내가 여기 들르지 않는 것을 자기가 성가시게 굴어서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하여 잠자코 말았다. 그는 잔을 들고 다른 자리로 갔다. 좀 있다 그곳을 나오면서 보니 그는 내게 나갈 때 인사하는 번거로움마저 주지 않기 위함인 듯 등을 이리 돌려대고 저쪽을 향해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 5일 후에 나는 실로 뜻하지 않았던 시각에 뜻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그를 만났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남산 밑이라 나는 철 따라 남산에 아침 산책을 가곤 했다. 이른 봄철부터 실록이 우거질 때까지와 선들바람이 낮아부터 첫 겨울이 되기까지의 두 절기에 산책 코스는 간단했다. 어두컴컴할 때 남산 광장까지 올라가 거기서 남산동으로 통하는 길로 접어든다. 그리고 후암동으로 빠지는 굴 앞을 지나 휘어시 굽은 길을 얼마 내려오느라면 오른편에 원천대 약수터라는 팻말이 서 있는 곳에 이른다. 여기까지 오면 날이 훤히 밝는다. 거기서 나는 약수터로 올라가 그 물을 몇 모금 마시고 같은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날 내가 아침 산책을 나선 것도 어둑어둑한 새벽이었다. 12월 열흘께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에 시렸다. 이제 아침 산책을 그만둘 때도 된 것이다. 남산 광장에서 남산동으로 통하는 길을 접어들었다. 산 위에서는 언제나 다름없이 누군가의 웅변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후암동으로 빠지는 굴 앞에 이르러서였다.
컴컴한 굴 안에서 지금 웅변 연습자의 한창 흥분된 어조와는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우우 하고 무슨 숨가쁜 신음소리와도 같고 환희의 절정에서 절로 새어나오는 환성 같기도 했다. 컴컴한 굴속이라 무서운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그 지르는 소리가 하도 절실해서 그냥 지나칠 도리가 없었다. 조심조심 가보았더니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닌 원주집에서 만나곤 하는 그 사내인 것이었다. 그도 어둠 속에서 나라는 것을 알아보자 놀라는 눈치였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한참 서 있더니 앞서서 굴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나도 그 이상 더 묻지 않고 그 뒤를 따랐다. 광장을 엇질러 수많은 돌층계가 있는 데까지 왔을 때는 주위가 포도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사내는 돌층계에 발을 내딛다 말고 나를 돌아다 보았다. 저 선생님, 제겐 또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금 막 양동서 돌아오는 걸음에 이렇게 남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돌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하며 나라는 인간은 참말로 구원받지 못할 인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양동을 다녀왔을 때는 제가 불능자가 된 걸 얼마나 만족스럽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께도 그때 제 심정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 제가 이 나이에 불능자가 됐다는 게 그렇게 못 견디겠지 뭡니까. 그래서 지난밤 기억 후 다시 거길 찾아간 거랍니다. 이번엔 나이 든 여자를 일부러 골라가지고 긴 밤을 작정했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겨우 남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긴 밤 값을 치렀으면서 곧 일어나 옷을 도로 주워 입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죠. 일어나 앉아서 머리에 벽을 기댔을 때입니다. 신문지 바른 담벼락에 큰 바가지 2개가 매달려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가지 껍질이 호박처럼 파랗지 않겠어요? 저는 여자에게 웬 박이 저러냐고 물었지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긴 모른다는 게 당연하더군요. 그날 손님이 생기는 대로 아무 집에나 빈 방이 있으면 방세를 내고 손님과 같이 들어가는 모양이니까요. 저는 바가지를 못에서 내려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 껍질이 아니잖아요. 뺑기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가지를 부담고 앉아서 주머니 칼로 그 뺑기를 긁어내기 시작했지요. 동기도 목적도 저 자신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한 군데도 뺑기 자국을 남기지 않으리라는 생각만으로 찬찬히 긁어 내려갔습니다. 여자는 잠깐 수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곧 잠이 들어버리더군요. 저는 새벽까지 걸려 뺑기를 죄다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도루 제자리에 걸어놓고 잠든 여자를 놔둔 채 그냥 나와서는 그 길로 여길 왔죠. 곧장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동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좀 가져올 곳이 있는데 그거나 가져다 놓고 나중에 들어갈 참입니다. 지금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해야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면 잇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야 마는 그가 이날도 이렇게 한꺼번에 지난밤의 일을 실토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아직도 서로 통성을 하지 않아 이름조차 모르는 사내의 숨김없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토록 고민을 하고 있는 그가 안타까우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친밀감이 느껴졌다.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자신의 말대로 여전히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런 얼굴빛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빛 안쪽에 마치 막혔던 지하수가 바위 틈을 적시며 번져나오듯이 그의 숨죽였던 생명의 한 줄기가 밀폐된 육체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숨쉬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알아보았다. 동대문 시장까지 갔다 와야 한다는 그와 나는 남대문 지하도 어귀에서 헤어졌다. 그로부터 한 보름 동안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즈음 원형이 경영하는 출판사에서 내 단편집을 내기로 되어 그 교정 본 걸 전하러 거리로 나갔다가는 이래저래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야 돌아오곤 했다. 그러다가 교정도 얼추 끝나고 하여 오래간만에 원주집에 들렀더니 그 사내는 와 있지 않았다. 다음 날은 그해 들어 첫눈이 내렸다. 첫눈치고는 꽤 큰 눈송이가 아침부터 쉴 새 없이 내리다가 저녁녘에 가서야 좀 뜸해졌다. 나는 집에서 입고 있던 점퍼 위에 외투만 걸치고 원주집으로 내려갔다. 술청에는 별로 손님이 없었다. 시장 노점들이 눈 때문에 쉰 듯 싶어 시장 패들도 배지 않았다. 딴 손님도 두셋밖에 없는 가운데 그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 놀랐다. 그의 얼굴이 이상해진 것이었다. 왼쪽 입꼬리가 삐뚤어져 있었다. 오똑하니 날이 선 코끝과 빠른 턱 사이에 중심을 잃고 한편으로 삐뚤어진 입의 위치가 그의 갸름한 얼굴 전체의 균형을 마구 헝클어 놓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그가 나더러 앞으로는 자기를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 조용히 나대로의 분위기를 즐기라고 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으로 가 마주 앉으며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술이 취해가지고 찬 데서 잔 탓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입가에 쓴 웃음을 떠올렸다. 그것이 삐뚤어진 입을 한층 더 일그러뜨려 보기 흉하게 만들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죠? 나흘째 됩니다. 아직 방에 불을 안 떼시는군요. 아니지요. 온돌이 아니고 2층 마루방입니다. 연탄난로는 벌써부터 피워오지만 어디. 내 눈앞에는 애들과 여인을 난로 가까이, 그리고 그는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언뜻 떠올랐다. 병원에 가보셨나요? 네, 매일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술이 좋지 않을걸요? 압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이 사내를 남산에서 만났을 때 나는 그의 슬픔도 기쁨도 아닌 얼굴빛에서 그러나 숨죽였던 생명의 한 가닥이 새로 숨쉬기 시작됐다는 걸 느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 사내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소설을 쓴다면 이 새로 숨 돌린 생명의 줄기로 인해 그가 다시금 괴로워해야 한다는 걸 생각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한 결과가 이런 얼굴의 변모로 나타나리라는 것은 상상 못했던 것이었다. 입이 이렇게 된 이튿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저께 저녁이군요. 그날은 술도 안 먹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애들 엄마가 이걸 만들어다가 끼워주지 않겠어요? 검정 물들인 군대용 외투 주머니에서 조그만 나무 갈고쟁이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보이며 입이 이렇게 된 데는 뽕나무가 좋다고요. 그래서 오류동까지 가서 꺾어왔다나요. 그는 여기서 갈고쟁이를 삐뚤어진 입꼬리에 물리고 한 끝에 맨 노끈 올가미를 귀에 걸었다.
그러고는 좀 어색한 웃음을 입가에 지어 보였다. 그러자 그 웃음은 좀 전과 달리 그리 흉업지 않게 제자리에 지어졌다. 갈고쟁이를 벗겨 다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그는 이걸 내게 끼워주고 나서 애들 엄마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동안 내가 없었던들 자기나 애들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남편이 살아있었대도 그 이상은 못했을 거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제는 애들도 크고 해서 하루 종일 그것들한테 매이지 않아도 되니 어떻게든 자기가 움직여서 생계를 이어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로 나가 살겠다는 거죠. 저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는 이 이상 더 내게 고생을 시킬 수 없다는 말도 하더군요. 자기는 나 때문에 남편 생각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끝으로 나더러 언제까지나 이대로 살 수 없지는 않느냐고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그동안에도 양동엘 한 번 더 갔었지요. 물론 애들 엄마가 거기 대해선 조금도 내색을 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의 직감으로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지요. 그리고선 내 귀에 끼워준 이 갈고쟁이 끈이 좀 늦다고 하면서 다시 메어주지 않겠어요? 그 손이 어쩐지 떨리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는 소중한 물건이나 간수하듯이 갈고쟁이를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더니 그날 밤입니다. 애들 엄마가 내 자리는 난로 옆에 깔고 자기는 내 자리로 갔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예요. 저는 술 먹지 않은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젠 남편 생각을 잊었노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더군요. 그리고 저더러 이대로만 살 수 없지 않느냐고 한 말도요. 저는 어두운 속에서 애들 엄마가 누워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난로에서 필요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아니면 애들 엄마의 자리가 되어야만 할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애들 엄마가 앞으로 따로 나가 살겠노라던 말이 머리를 치더군요. 저는 대번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결을 지어야 하는지 저 자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술만 마시고 앉아있는 거죠. 그는 여기서 예의 자기 자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얼굴빛이 되면서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나는 삐뚤어진 그의 입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언제인가 이 사내에게 하려다 그만둔 말을 부지중에 입 밖에 내고야 말았다. 노형, 나 같으면 결혼을 해버리고 말겠소. 그는 약간 술 기운으로 해서 찬물을 끼얹은 듯이 된 눈을 내게 주며 결혼요? 누구와 말입니까? 상대가 여러 되는 것도 아니지 않소. 그러자 그의 눈은 곧 다시 자기 자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잠잠히 나도 술만 마셨다. 이렇게 얼마 동안 두 사람이 말없이 술잔만을 상대하고 있는데 손님 하나가 술창으로 들어서면서 어휴 첫눈 대단한데 하며 머리와 어깨의 눈을 털어내는 것이었다. 저녁 때 좀 뜸했던 눈이 다시 내리는 모양이었다. 이때 잠잠히 자기 자신 속에 침잠해 있다가는 생각난 듯이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곤 하던 그가 고개를 들어 손님 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눈이란 좋은 거지. 아무리 맞아도 싫지 않으니. 나도 덩달아 나도 눈을 퍽 좋아하지요.
눈이 내리는 날 밤이면 고향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고향에선 한 번 내린 눈이 조상눈이 돼 봄철에 가서야 녹는 수가 있어요. 그래 온갖 풀의 새움이 눈 밑에서 싹 텄다가 눈이 녹는 대로 고개를 들지요. 그런데 참 예기치 않았던 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해방전 얘기입니다마는 같은 직장에 있는 여자를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야 할지 몰라 끙끙 앓고만 있었죠. 여자도 내 친구를 좋아하는 눈치였으니 더 죽을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친구가 퇴근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여자가 앞에 가는 걸 보았대요. 걸음을 빨리 해서 그 여자 곁에까지 가기는 했는데 말이 나와야죠. 그대로 둘은 약속했던 사람들처럼 그냥 눈을 맞으며 무작정 걸어 돌아다녔답니다. 말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에 보니까 둘은 손을 잡고 있더래지 뭡니까? 그 후에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자기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건 눈의 공덕이라고 늘 얘기하더군요. 나는 이 말 끝에 앞에 앉은 사내를 향해 노형도 이 눈 오는 날 밤을 기념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았다. 나는 좀 전에 이 사내에게 무슨 말을 더 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술만 마시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내는 그 여자와 부부가 될 그럴 만한 어떤 계기를 찾고 있다. 그 계기라는 것이 이 사내에게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 한 그것을 만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것은 마치 어떤 나무가 적당한 곳에 가지를 내지 못할 경우에 원예사가 그곳에다 어떤 자극을 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새로 들어온 한 손님으로 해서 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눈 이야기 끝에 나는 금방 만들어낸 싱겁 빠진 얘기로서 이 사내를 다시 결혼 이야기로 끌어왔던 것이다. 사내는 잠시 의아스런 눈으로 나를 건너다 보았다. 보통 때는 자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뿐 별반 말대꾸나 의견을 삽입하지 않던 내가 이런 말을 하니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모양이었다. 나는 말이 나온 김에 계속해서 속담에도 쇳불은 당김에 빼랬다고 자 결정 지으슈. 그리고 나는 어지간히 술기운이 돌아 있었으나 조금도 농담이 섞이지 않은 어조로 그동안 맺은 인연으로 내가 후행을 서두리죠. 라고 했다. 그는 삐뚤어진 입꼬리를 일그러치며 미소를 떠올렸다. 나는 이번에는 그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미 노형네 둘이는 형식적으로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누가 몇 해씩 한 방에 같이 산 남녀를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야 노형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제 남은 것은 형식을 실제화하는 절차뿐입니다. 이 말이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가진 논리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킨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는 내 말이 떨어지자 목에 걸린 무엇을 넘겨놔 버리듯이 마른 침을 한번 삼켰던 것이다. 내가 만일 이 사내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면 그 결말을 결혼으로 끝마치지는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사내를 내 소설의 주인공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의 한 인간으로 대하고 싶었다. 나는 틈새를 주지 않았다. 자, 일어나슈. 오늘은 축하하는 의미로 내가 술값을 내지요. 내일은 노형이 한 통 내슈. 한 팔을 잡아 일으키는 그의 몸 중량이 그다지 거북스럽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그도 억지로 일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마음이 놓였다. 밖은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외투깃을 세웠다. 그도 따라 외투깃을 세우더니 주머니에서 예의 갈고쟁이를 꺼내 입에다 끼웠다. 우리는 퇴계로와 서울역 사이에 뚫린 길을 잡아 서울역 쪽으로 걸어갔다. 약간 바람이 있어 눈이 흩날리며 얼굴에 와 부딪혔다. 그것이 싫지 않았다. 오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비치어 눈송이들이 제각기 파닥거리는 모습을 드러냈다가는 다시 어둠 속에 묻혀 희끗거리는 무수한 점이 되어버렸다. 옆에서 걷고 있던 그가 불쑥 "저 선생님은 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갈고쟁이 때문에 말소리에 헛김이 섞인 음성이었다. 그러나 내가 몰라야 한 것은 음성 탓이 아니고 그 말뜻이었다. "선생님은 눈과 비를 볼 때 어느 쪽이 남성이고 어느 쪽이 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비는 남성이고 눈은 여성이라고 보는데요." 눈이란 그 빛깔이나 모양이 여성적이거든요. 눈보라나 눈사태가 있긴 하지만 홍수에 비기면 아무래도 여성적이지요. 이걸로 나는 그가 지금 약간 긴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감춰보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부터 눈이 여성적이고 비는 남성적이란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보다는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해냈음에 틀림없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긴장해 있다는 것을 나는 도리어 다행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눈 속을 걸어가다 남대문 쪽과 남산 쪽을 이어놓은 달이 좀 못 미친 곳에 이르러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보니 왼편 쪽에 콘크리트 2층 집이 서 있고 그 창고처럼 생긴 2층 한 끝에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이곳에 그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갈고쟁이로 해서 그리 일그러지지 않은 미소를. 그러면서도 나더러 좀 올라가자는 말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사내의 마음이 또 변하지나 않았나 하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그것을 눈치챈 듯 다시 미소를 짓더니 염려 말라는 뜻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여 보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머리와 어깨에 눈을 털어내며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다. 계단이 끝난 곳에 출입문이 있는 듯 방 안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나대로 그의 방까지 올라가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다. 여기까지 그를 바래다 준 것만으로 후행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느끼며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꽤 가파른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내가 막 발길을 돌리려는데 그가 계단 위에서 걸음을 멈추는 것이었다. 거기 계단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허리를 굽혀 두 손으로 눈을 움켜가지고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 동작이 끝나자 그는 이번에는 또 바지 앞을 헤치더니 다시금 두 손으로 눈을 움켜다 문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계단 위에 이 광경을 바라보는 동안 갑자기 어떤 아지 못할 즐거움이 가슴에 충만해옴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이 가슴에 충만해진 즐거움을 전신에 골고루 퍼치기라도 하려는 듯이 몸을 몇 번이고 전후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영광은 술에게,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늘 밤 이렇게 파닥거리며 그러나 결국은 조용히 내려 쌓이는 눈에게. 그리고 다시 모든 영광은 지금 새로운 생활을 향해 어두운 계단 위에서 저렇듯 자기 신체의 한 부분을 닭달질하고 있는 저 가엾도록 착한 한 사람의 사내에게